안녕하세요. 저는 순비 건축사 사무소에서 동료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한해종 건축가에서 설계를 가리키고 있고, 동작구청에서 총괄건축가와 마을건축가 MP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비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나 혹은 지향점은 아마 저희 이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비라는 단어가 제주도에서 이제 그 해녀들이 잠액질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해산물을 채취하고 숨을 참고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쉬는 어떤 숨소리인데요. 이게 이제 순비소리라고 하는데 그 어감이 좋아서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 이름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아마도 건축가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장시간 참고 있다가 다시 나와서 숨 쉬고 다시 또 들어가는, 아마 그런 삶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해녀하고 좀 닮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해녀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오다 보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 환경, 기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오감으로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태를 잘 몰라서 조금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욕심부리면서 물속에 있다가 이제 그 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큰 위험에 닥치거나 그런 날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에 닥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쳐야 이제 건축이라는 이제 작업이 나오는데, 외부 요인이나 내적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게 아마 저희는 가급적 도면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작업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트 앤 페이지의 박성진입니다. 저는 건축가는 아니고요. 공간 기획자와 출판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간 기획이라고 했을 때는 설계 이전에 좀 그 공간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나 철학, 뭐 컨셉에 좀 필요한 고민들을 앞전에 같이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기본 구상, 그다음 뭐 이제 브랜딩 같은 작업을 지금 출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설계사무소 전 아키텍츠의 대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전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주로 주거 시설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주거는 되게 작은 집에서부터 우리가 소위 아파트라고 불리는 공동주거까지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문화시설은 주로 공공 프로젝트 위주로 전시관, 뭐 미술관,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시설들, 지원센터들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익이고요. 지금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의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TRU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실무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몬느 0914 사옥 설계했었고, 주로 주택 작업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맹그로브라는 코리빙을 완성하고 디자인 완성을 했고요. 입주를 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실무하고 교육을 병행하고 있어서요. 실무에서 느꼈던 점을 이제 실제로 학생들한테 알려주기가 쉽고, 또 제가 연구를 통해서 생각한 도시의 이슈라든가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공간에서의 사람의 행동을 또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적용해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개의 작업을 이제 제가 봤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여기 뒤에 보이는 퀸즐랜드 대학의 블루바워하고 카탈로니아 대학의 그 우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어떤 대피소를 만든 어떤 작업들이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이렇게 블루바워가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철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저에게 좀 더 좋았고 파란색이라는 것들도 사실 개인적 감정적으로는 그냥 좋았지만 철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조금 더 작업을 이제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재료지 않나 그걸 가지고 도시에서의 어떤 도시의 가장자리의 자율적 경계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 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의 어떤 그 가장자리에 놓여졌을 때 그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이 파빌리온의 위로 올라가고 그 위에서 어떤 뭐 심이든 뭐든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밑에는 그냥 그 파란색 그 어떤 파빌리온 아래로 지나다니는 어떤 사람들하고 중첩되는 도시의 모습들이 이 처음에 의도하려는 어떤 부분들하고 굉장히 부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 보여서 사실은 저는 이 작업이 좀 이렇게 제일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앞서 봤던 작업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했던 작업은 그 퀸즐랜드 그 대학교의 그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피난처라는 개념을 이게 시설이나 이제 공간 개념으로 이제 접근한 게 아니라 나름 이게 영역 개념으로 출발하면서 리서치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좀 알고 있던 그 접근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새로운 그 시각을 좀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주거지의 경계가 이 길과 마주하고 있는 경계부가 어떻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부의 새로운 어떤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어떻게 연출되고 있는지를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시의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가장 이제 첨예하게 등장하고 있는 건축적 이슈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공공공간과 어떤 사적 공간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와 새로운 어떤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미세하게 잘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유 하나는 보통 이제 피난처라고 했을 때 생존을 위해 이제 빠르게 지어지는 구조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색깔이나 정체성들은 사실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배경과 그다음 이제 도시적인 경관 그리고 호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건축적인 어떤 풍토를 서로 이제 섞으려고 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난처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피난 생활을 보자면 그게 그 아주 획일적이고 탈장소화된 공간 안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를 많이 그동안 봐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색깔을 좀 피난처에 넣으려는 시도가 좀 새로운 어떤 접근이고 시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작업이 저는 좀 관심을 봤었는데요. 카타르 거는 그 도시가 이제 실제로 도시의 원래 도시민은 한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동자에서 그 나라가 유지되고 결국은 그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되게 재밌던 게 이제 움직이는 거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 그다음에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휴식처나 누구를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진짜 주거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문화를 조금 더 생각하는 거에 대한 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고 저도 이제 아까 난민에 관해서 조금 난민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뒤에 있는 이 블루바워 이제 도시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원래 본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뼈를 이루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 뼈의 그 나머지 부분, 스킨이나 이렇게 되게 유동적인 어떤 그 엣지 부분이나
경계 부분 이런 것들을 되게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축 모토 하나는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을 어떻게 분석해서 이거를 새롭게 이런 어떤 구조물, 임시 구조물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실험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높게 봤고, 조금 더 직관적이면서도 되게 미시적으로 분석한 것이 잘 발현됐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게 블루라는 컬러를 쓴 게 새가 이제 자신을 어떻게 어트랙티브하게 해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임시 거처들은 때에 따라서는 약간 흉물스럽게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뭐 컬러를 굳이 뭐 이렇게 했느냐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뭔가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해준다는 점에서도 그 지점까지도 고려를 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실험했던 작업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제작과 조립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작업까지 다 고려를 해서 했던 작업이어서 그런 점들이 저는 되게 높게 샀습니다. 네. 흥미로운 작업이 많았는데요. 특히 저는 카탈로니아 대학에서 작업했던 목재를 이용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어요. 목재를 이용하는 것이야 뭐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해왔고 다들 하는 작업이었지만,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것들을 학생들을 통해서 산업을 이해시킨다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르꼬르비제는 콘크리트를 이제 자신의 일종의 주 재료, 주 무기로 삼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조형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기능을 현실화했죠. 이렇게 건축가들은 어쩌면 자기가 익숙한 재료를 쓰는데 굉장히 편향이 돼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교육 단계에서 그 재료를 설명해 주는데, 단순히 그것이 갖고 있는 미학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 목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생산하고 또 이걸 어떤 구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해를 시킨다면 그게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고요. 건축가로서 좋은 재료로서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건축가가 되면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는 데에 별 꺼리낌 없이 아마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건축가가 가진 한계랄까 그런 것이 있다면 산업 전체를 바꾼다는 힘은 아마 가지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자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그 재료를 적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교육을 통해서 산업을 바꿔나간다, 그리고 산업의 지형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친환경을 따로 가르치거나 강조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 그것들에 그냥 빨리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어떤 재료로 삼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그 회복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리질리언스라는 단어였고, 사실 그 단어들은 불과 한 3, 4년, 2, 3년 정도밖에 안 된 단어 같습니다. 건축적인 입장보다는 사회적인 입장 혹은 심리적인 입장, 경제적인 입장에서 일단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희 나라에 처음 이게 리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사실 회복 탄선력이라는 어떤 단어로 소개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회복력, 그러니까 리질리언스라는 어떤 개념을 회복 탄성력 중에 탄성력 쪽에 조금 방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복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탄성력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단계는 다를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이였을 때 혹은 청년이었을 때, 어르신이었을 때 어떤 예를 들어 상처가 일어났을 때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나 그 기간, 시간 혹은 정도, 어떤 정도까지 회복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회복이라는 관점을 하나의 어떤 시점이라기보다 탄성력의 어떤 기준이, 탄성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건축가 입장에서 이제 리질리언스를 판단하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하나의 건축물을 바라볼 때 어떤 한 지점, 예를 들어 디자인 혹은 시공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더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어떤 도시가 탄생하고 도시가 사라지고 혹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건축물이 이제 소멸되고 이런 과정들이 전체 관점에서 이제 리질리언스라는 회복의 관점들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그 회복력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생애 주기의 입장에서 기술적인 판단 혹은 미학적인 판단 이 두 개가 아마 건축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단계별로 건축물이 그 생애 주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혹은 어떻게 얘가 회복이 돼야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마 건축가로서의 아마 역할이자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건축가, 건물을 짓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회복력, 도시의 회복력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도시라고 했을 때 그냥 저희 지방 소도시나 도농 복합도시처럼 작은 규모의 도시와 서울과 같은 어떤 메트로폴리스의 어떤 그 도시의 회복력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의 경우에서 회복력을 저희가 고민한다면 뭔가 좀 그 최근 말로 약한 건축, 뭐 작은 건축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이 서울과 같은 어떤 거대 도시의 회복력에 이런 맥락 속에서 작동을 할까?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 도시의 회복력이라는 거를 물리적인 구조물에 이제 손상이 가해졌을 때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그 다시 있는지 아니면 그 손상을 최소화하는지라는 관점보다는 그런 위기 상황,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상황에 그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지가 도시의 회복력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 나라도 이제 그 정치적 상황 변동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들이 재구조화될 것이고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급하게 변화갈 것이고 그리고 뭐 작게는 뭐 기존의 어떤 교통 시스템이 유휴 공간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전혀 이제 그 코로나 같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상황 때문에 공공 공간들이 다 마비된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가 이걸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그거는 회복력이 없는 그 사회인 거죠.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 공간의 어떤 운영 시스템을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고 그 실행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저는 중요한 도시의 회복력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그 제도적으로 혹은 이제 문화적으로 서로 담론화되고 그게 어느 정도 제도의 어떤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건물을 새로 복원하거나 건물을 바꿔가는 속도가 전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도시의 회복력은 결국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나 시스템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만약에 저희한테 다가온다면 지금처럼 모든 공공기관을 그냥 셧다운하고 가만히 둘 것인가, 비워둘 것인가, 아니면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호텔을 다 이제 병실이나 격리시설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해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이런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대의 변화, 그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뭐 1인 주거나 청년 주거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호텔을 오피스텔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상황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미리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혹은 이제 인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충분히 그 실행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큰 대주제였던 레질리언스, 그러니까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축과 도시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고정화돼 있던 상황이랑 그 다음 고정화되는 그 중간에 그 사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도시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요. 사실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그곳에서 있을 법한 활동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굉장히 그 부분의 기능에 충실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되게 구체화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다양한 어떤 활동이나 그 프로그램들을 예상을 한다고 해도 결국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어느 한 시점 고정화된 결정된 상황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고정화되게 마련이죠. 근데 도시라는 게 이제 건축, 개별 건축보다는 더 복합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니까 유동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거는 건축과 이제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결국 그 물리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고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건축은 그 앞 세대 아니면 앞 시점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축적된 결과물을 저희가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되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레스큐나 어떤 이런 안식처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결국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검증돼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해법에 이렇게 반복돼서 만들어지는 게 많아지는 게 결국 도시 모습인데, 그게 이제 어떤 재난이 들어오게 되면 균열이 가지고 때에 따라서 파괴되고, 그다음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그 취약해지는 구조물이나 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분명히 정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새로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다음 여기까지 새롭게 진화해서 갈 수 있는 동안을 버텨줄 수 있는 힘? 그게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그런 유동적인 공간을 얼마나 많이 함유하고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사실상 그 도시가 회복 탄력적으로 되게 좋은 도시냐 아니냐라는 게 결정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유동적이라는 거, 그런 공간들이라는 게 마냥 넓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면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공간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저는 그게 정서적인 공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본의 논리나 효율적인 공간에서는 쉽게 배제됐던 것들이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공간이고, 평상시에는 정서적인 공간으로 이게 활용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게 그러한 어떤 회복에 필요한 어떤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인식 거처의 베이스가 되어준다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독립적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버퍼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얘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약간은 더 필요하다. 더 우리가 이거를 더 할애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던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좀 생뚱맞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불교의 연기설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연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것들이 심지어 생과 사를 넘어서까지 이 다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게 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가 겪는 일이지만 중국에서 석탄을 쓰면 당장 이 작은 한반도는 미세먼지에 뒤덮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플라스틱 병을 버려서 지금 태평양에 무슨 플라스틱 섬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적어도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력이라는 건 이 순환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 것일 텐데요. 그게 단순히 이제 환경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제 회복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집을 많이 안 지으면 아파트가 부족해지고
1인 가구들이 집을 찾지 못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좋은 예로 들자면 도로의 일부를 어떤 뭐 가게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하게 해준다면 소상공인들이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어떤 작은 행동들이 눈덩이처럼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이 회복력을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전체적인 어떤 입장들을 생애 주기 입장에서 건축가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에 더불어서 리질리언스라는 어떤 개념들이 지속 가능성과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어떤 탄성력을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야지 이제 지속 가능하다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적인 어떤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건축이라는 작업을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건축물로 하나의 건축물을 디자인을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전체의 건축물을 어떻게 이 시간이 감에 따라 건축가가 어떤 지점에서 기술적으로 다뤄줄 수 있느냐, 사실 이 지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모든 어떤 건축이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알아나가지, 어떻게 배우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아파트가 아닌 그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 공간적인 그 답답함 같은 것들은 사실 지금은 저한테는 일상적으로는 좀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공간과 어떤 사적 공간의 경계를 굉장히 많이 허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시설별로 아니면 이제 영역별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사적 공간 안에서도 공적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적 공간 안에서도 사적 공간이 지금 절실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부가 아까 퀸즐랜드 대학교의 이제 작업처럼 뭔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경관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시적인 그 우리의 연구나 좀 리서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라는 어떤 공간 안에서도 분명히 주거라는 공간에 이제 사적 공간이라는 영역이 개념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구성원들도 서로 격리가 돼야 될 수 있을 필요가 있고, 이제 뭐 오피스라는 것들이 새로운 모듈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 때 어떤 그 주거를 생각했을 때는 특히 사적 공간과 그 공용 공간 사이에 어떤 그 혼재와 분리, 통합 같은 것들이 앞선 방식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런 주제는 이제 공공 프로젝트에서 많이 이제 고민되는 주제인데, 민간보다는 지금 안성 문화의 거리 그 계획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성이라는 도시를 봤을 때 그 이미 특별한 어떤 문화적 그 DNA나 아니면 산업적 DNA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는 쇠락해 가고 있고, 이 도시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조성이 됐던 문화의 거리는 왜 작동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미션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도시의 회복력이라는 그 새로운 개념과 단어를 갖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우리의 좀 앞선 개념이 있었고, 이 도시 재생의 앞선 그 개념이 이 도시 회복력이라는 어떤 차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것들이 살아남고 어떤 것들은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재생이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구조물을 다시 쓴다라는 측면이고, 도시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이 물리적 구조물과 함께 다시 작동하는 상황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비엔날레 주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아젠다들이 제 개인 작업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이렇게 여담이지만 건축가들의 고민들이 사실 건축의 고민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그 산업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그 공간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전제품 회사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산업 전반에서 꼭 건축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건축에서 오히려 인접 분야랑 같이 한번 이런 이슈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생기면서 저는 사실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근대 이후에 현대로 오면서 도시는 더 효율적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하니까 되게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한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공동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떨어져 나가면서 실제로 많은 건축가들이 고심하고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최근에 와서까지도 공유 공간하고 커뮤니티 시설들, 그러니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라는 거에 되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실험들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게 딱 그런 가장 큰 타격을 준 곳이 이제 그런 공간들이죠. 사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던 해에 작년에 이제 학교 건축가로 활동을 하면서 학교 개축 프로젝트를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 그 방문했을 때는 이미 학교에 대다수 수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의 없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하는 엄마 아빠, 소위 말해서는 그런 아이들을 보는 돌봄 교실에 필요한 그런 아이들한테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걔네한테는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갔는데 이 어린 아이들한테 3, 4살 되는 처음 이제 유아원을 온 아이들인데 절대 밥을 먹을 때 누구하고도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유리 칸막이 안에 자기의 어떤 식판 안에서 절대 음식도 나눠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집에 있다가 처음 사회를 접하는 게 사실은 유아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같이 놀고 협력적으로 노는 걸 배우는 첫 번째 시점이 그때인데, 이게 그 제너레이션은 이미 세상에 나올 때 내 거를 나누지 말아야 되고, 특히나 밥을 먹거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되고 하는 걸 처음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누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하면, 이 친구들한테는 이 제너레이션은 이미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가 걔네한테 인식 포인트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 제너레이션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공유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라는 어떤 고민을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것을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 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축적된 것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이 모여져서 그게 선정된 구체물이 사실은 건축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본다면 그 제너레이션의 앞에서 그 앞으로 누릴 그런 공간들은 그걸 고려한 것이 돼야 실제로 그게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시점과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제너레이션이 갭이 가장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건축가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예측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또 그 예측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참 섣부른 얘기겠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맞았을 때처럼 앞으로도 내일을 예측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대답을 조금 옆으로 밀어놓고 생각해 보면 최근에 많은 문제들의 대답이 대부분 디지털로 그 대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컴퓨터나
빅데이터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 제가 놀랬던 것은 아무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가 어플을 하나 개발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이동했던 동선을 그려주는 지도를 만들더라고요. 그 손안에다가 도시라는 공간을 다 축약해 놓고요. 전염병이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표시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제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는 디지털이 그 답을 아마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건축가로서 당연히 공간이 가진 힘이라든가 물리적인 커뮤니티라든가 도시가 가진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적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지금 사회 상황을 볼 때 특히 건축가들이 도시계획가들이 이 디지털의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서 문제에 대처하는 솔루션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일 재미있어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는 이제 어떤 콘크리트의 어떤 굉장히 그 콘크리트하고 어떤 관계들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런 작업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요즘 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늘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어떤 공간에 이제 빛을 담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다 보니 콘크리트에서 항상 담아왔던 어떤 빛들이 철에서 담여질 때는 어떤 다른 환경들이 생겨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사람들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그 재밌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철을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철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계속 늘어나가고 싶고 그리고 좀 전에 어떤 얘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건축가로서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건축적 생태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스스로도 저희 건축 사무실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요즘에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그 현장, 시공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건축가가 이제 다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어떤 조절자 입장에서 쓰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인데 사실 아직 구체적인 답이 있다기보다는 건물을 하나하나씩 지어가면서 발견되는 조금의 어떤 산업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건축가의 생각들을 조금씩 담아가는 게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초현실 부동산이라는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자산, 건축 자산들을 이게 그대로 갖고 있는 데이터나 정량화된 상태,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그 공간이 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성이나 그다음에 이야기성 같은 것들이 함께 기록이 되고 이제 전승이 되고 번안이 돼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신축 작업도 마찬가지고 신축 작업이 아니라 도시의 회복을 고민할 때도 그 물리적인 그 구조물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니면 공동의 역사 그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장소화시켜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요즘 다른 프로젝트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도시는 놀랍게도 이렇게 아파트가 주로 도시 모습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의 어떤 하나의 이면도로 하나만 들어가도 사실상은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모습 자체도. 그리고 예전에 주택가가
이제 뭐 다세대나 다가구로 이제 전용이 되면서 더 상황이 나빠졌고, 이제는 도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책임을 주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시대에 와 있다고 봐야져요. 그리고 그게 보통 한 8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다 보니까 지금쯤은 다시 이제 헐고 지어질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들어설 수 있는 프로그래밍 빌딩.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 지역성을 조금 더 충분히 고려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도시를 잘 살펴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임대용이야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공허한 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허한 공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그게 그 지역에 과연 맞는지, 그 다음에 요만한 이 비싼 땅에 어떤 건물을 올렸을 때 과연 이게 적합하게 내가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래밍화된 건물들에 대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도시 모습을 결정짓는 거는 그 도로,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는 저변부의 개별 건축물들의 어떤 공유 공간들, 그게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도시 모습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껏 많이 저희가 의존하는 게 상업시설들이잖아요. 뭐 카페가 들어오면 그 동네가 좋아져, 뭐 사람들이 좋아져.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모든 동네에 카페를 들여놓을 수도 없는 거고, 모든 동네에 상업시설이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 공간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런 시설들은 사실 정주군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 건축물들이 내는 그 길과 만나는 저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모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건축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교육자로서 좀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요즘 가장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는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제 개인적인 주제고요. 특히 건축가는 창의력 교육을 해야 된다는 지금 이제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손 안에 모든 지식들이 다 쥐어져 있고요. 그거는 정말로 평등하고 공평하게 다 주어져 있고, 그게 남녀노소 혹은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주 공평하게 그거는 쥐어져 있는데요. 이제 아마 남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정보에서 동력을 얻는 것,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을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디지털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요. 뭐 응원하는 로봇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는 꽤 오랫동안은 사람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너무 많아진 정보를 당연히 이제 해석하고 걸러내서 그것을 내 개인화하는 능력인데요. 아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학교에서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지 같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알고리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신뢰만 할 수는 없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간파했고요. 그렇다면 선한 의지를 가진 어떤 교육의 시스템이나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특히 건축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은 그것을 창의적인 힘으로 바꿔 나갈지를 연구해야 된다.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코리빙 맹그로브는요, 사실은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유라는 키워드 자체가 우리한테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주거든요. 지금 무엇을 같이 함께 나눠 쓴다는 것은 바로 전염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요. 사실은 그거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어되는 어떤 작은 사회라는 것은 그것이 설사 발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고 감지하기 쉽다는 걸 알아냈고요. 참 예상과는 다르게 위드 코로나라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예.
그렇다면 누군가가 제어를 잘하는 게임을 이제 시작한 거지 발병이나 전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리빙도 아마 공유 오피스나 코리빙 같은 것들도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미래에 가능성을 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공 중인 오피스 작업인데요. 5층 규모의 아주 작은 오피스인데 사실은 여기서 방을 작은 단위로 나눴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이나 6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나누고요. 그들한테 작은 방을 주고 별도의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요. 코로나를 예측하고 한 건 아닌데 재미있게도 이런 것들이 시공 과정에서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것 같은 분위기, 그 다음에 회사를 나오더라도 재택근무의 어떤 보안 장치로서의 사무실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건축가로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완공이 되면 그것을 한번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